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전자공학과 홍상진 교수입니다. 이번 9번째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옥시데이션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시간이 모자라서 여러분께 비교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버티컬 타입의 퍼니스와 호리젠탈 타입의 퍼니스의 비교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퍼니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공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로 뒷부분에는 RTP라는 공정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서멀 버짓 차원에서 얼마만큼 웨이퍼들이 그 열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는 열에 노출되는 양을 줄여서 효율적인 공정을 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교표를 가지고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Horizontal vs Vertical Furnace라고 되어 있는데 호리젠탈 퍼니스와 버티컬 퍼니스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 몇 가지만 지적해드리고 여러분께서 스스로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10가지 정도의 퍼포먼스 팩터라고 되어 있는데 10가지 정도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10가지를 10가지 항목을 가지고 어떤 퍼포먼스 오브젝티브 두 번째 칼럼에 나와 있는 퍼포먼스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얼마만큼 웨이퍼의 로딩 사이즈가 몇 장이냐, 즉 웨이퍼가 한 시스템에 몇 장이 들어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차지하게 됩니다. 반도체를 웨이퍼 한 장 만든다, 두 장 만든다 정도의 수준이라면 사실 웨이퍼가 몇 장이 로딩이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칩 메이커의 입장에서 수백 장, 수십 장, 또는 수백 장, 수천 장, 또는 월간, 수만 장의 웨이퍼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웨이퍼를 담을 수가 있는지가 바로 생산량과 직결되고 생산량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매출과 관련된, 수익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웨이퍼를 몇 장 정도 로딩할 수 있는지, 같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몇 장의 웨이퍼를 가공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이슈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클린룸 풋프린트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공간, 표에 있는 글씨가 작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화면을 보시고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가지고 계신 PPT 자료를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클린룸 풋프린트라고 해서 클린룸의 족적, 즉 족적이라는 건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느냐, 즉 클린룸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고, 예를 들어서 대학의 어떤 연구기관에 150평 정도의 클린룸의 유틸리티, 즉 전기와 이런 기타 등등의 부대 비용으로 한 달에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즉 그걸 확대해서 보면은 단지 장비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현실적으로 고려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는, 클린룸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소모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데, 즉 그런 클린룸의 풋프린트의 개념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장비의 크기가 작냐 또는 효율적이냐가 하나의 중요한 관심이 될 수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공정을 진행할 수 있느냐, 패러렐 프로세싱이 가능하느냐, 또는 가스 플로우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가스가 정말 이렇게 균일하게 잘 퍼져서 나가서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느냐, 또는 both rotation for improved filling uniformity, 필름 유니포머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보트를 이렇게 돌릴 수 있게 돼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의 것들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를 봤을 때 호리젠탈 퍼니스는 한 장에 200장 정도의 웨이퍼를 로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버티컬 퍼니스는 200장 정도 로딩하려면 굉장히 높이가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100장씩 로딩을 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는 좀 더 이렇게 단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정상으로 보면 훨씬 더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클린룸 풋프린트에서 보면은 호리젠탈 퍼니스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일단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나 버티컬 퍼니스에서는 부피가 작기 때문에 즉 웨이퍼 로딩의 장수가 100장이지만
같은 면적의 동일한 장비 또는 그 이상의 장비 대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스루프 차원에서 봤을 때, 즉 생산성에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버티컬 퍼니스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패러렐 프로세싱이나 어떤 보트 로테이션 부분에 있어서 그 호리젠탈 퍼니스는 보트를 로테이션하는, 즉 웨이퍼의 위치를 변경해서 이렇게 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중력 자체가 밑에 퍼니스, 그 웨이퍼 자체가 퍼니스 바닥에 보트 위에 놓여져 있는 상태라서 얘네들을 움직여서 이렇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버티컬 퍼니스는 위치해 있는 자체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로테이팅을 시켜도 그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로테이팅을 하면서 웨이퍼 전체가 유니폼하게 골고루 정말 얇은 두께가 잘 컨트롤 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인더스트리에서는 호리젠탈 퍼니스보다는 버티컬 퍼니스를 사용하고 있죠. 물론 버티컬 퍼니스에 숨어 있는 단점들도 있습니다. 웨이퍼 사이즈가 200mm였을 때는 1000도 올렸을 때 웨이퍼 자체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형태는 목격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300mm 웨이퍼가 되면서부터 고온의 끝에만 이렇게 살짝 걸쳐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주 고온에서 얘가 실리콘 웨이퍼, 유리 같은 실리콘 웨이퍼가 살짝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구부러지는 그런 현상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 목격된, 아주 최근 아니지만 불과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간 전에 목격된 현상이고요. 만약에 450mm, 2012년 또는 2014년에 450mm 공정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공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퍼니스 쪽 디퓨전의 공정이 아닐까. 450mm면 웨이퍼가 이만해지는데 분명히 휘어지는 정도는 충분히 웨이퍼에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을 만큼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그 가능성이 있고 연구 개발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론은 과거에는 호리젠탈 퍼니스를 팹에서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버티컬 퍼니스로 다 대체가 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버티컬 퍼니스에 대해서, 이제는 호리전탈 퍼니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버티컬 퍼니스에 대해서 몇 가지 장단점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프로세스 체인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웨이퍼를 웨이퍼를 이송하는 웨이퍼 트랜스퍼 시스템이 어떻게 변하는지, 가스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또는 배기 시스템 또는 온더 컨트롤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피컬하게 보이는 지금 여기 안에 있는 그림이 그 버티컬 퍼니스 안에 장비에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히 이 부분이 그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비 안에 퍼니스에서 튜브는 고정되어 있고 안에 로딩 스테이션이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게끔 자바라 타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스크루 타입으로 쭉 올리게 되면 높이가 올라가서 그 장착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로봇이 위치를 쭉 제어해서 리니어 기어를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높이를 조절해서 올라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개의 어떤 그 웨이퍼를 집어넣을 수 있는,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고, 그 로봇이 이렇게 움직여서 웨이퍼를 로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퍼니스에서는 금속이 닿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아주 크리티컬한 공정입니다. 즉, 금속이 닿으면 금속 입자가 닿은 것만으로도 벌써 확산을 하고 디퓨전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 소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로봇 자체의 파트, 즉, 이 웨이퍼가 닿는 그 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 퀄츠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 특징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클래시컬하게 3개의 온도존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온도존을 온도를 컨트롤하면서 웨이퍼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가스 실린더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응 가스를 위에서 넣어줘서 골고루 아래까지 쫙 퍼지게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고, PLC 컨트롤보다는 요즘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이용해서 온도, 가스, 기타 등등의 어떤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가스 플로우, 유량을 제어하고,
로딩할 수 있는 모터를 제어하고요. 배기단에서 얼마만큼 배기를 해야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즉, 아무리 많이 반응가스를 많이 넣어도 배기를 많이 하면 실제 안에 반응할 수 있는 가스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게 반응가스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버티컬 퍼니스의 블럭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서머커플이라는 것을 이제 히팅 자켓을 씌워 놓고 안에 코일이 감겨 있는데 그 안에 각각의 온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 서머커플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자 시스템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온도를 잘 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런 캡들이 딱 장착이 되면 그 가스가 다른 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배기단으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자, 서머커플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온도와 관련된 장비에는 서머커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머커플이라는 것은 바이메탈의 원리를 이용해서 온도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수축 팽창을 하면서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온도 존에 온도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 서머커플이 있고, 외부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컨트롤 서머커플이 있고, 오버 템퍼레처 서머커플이라 해서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갔을 때,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는 컨트롤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코일만 감아놓은, 튜브에 코일만 감아놓은 것이 아니라, 온도까지 잘 컨트롤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퍼니스에서 중요한 시스템 중에 하나는 게일 옥사이드를 얼마만큼 잘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가 중요한 공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온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있는 100장의 웨이퍼가 다 잘 만들어질 수 있는 웨이퍼로 공정을 만드느냐, 즉 공정을 개발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환경 오염이 있기 때문에 배기되는 가스를 그냥 방출할 수는 없죠. 물론 산소가 반응해서 나오는 가스지만 산소와 반응해서 또한 수소와 반응해서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박스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나오는 가스들을 토치 형태로 태웁니다. 태워서 그 필터를 통해서 다시 찌꺼기들은 밑으로 빠지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에 있는 방출되는 가스들이 이 어떤 물이 차 있고 물을 통과해서 계속 걸러져서 이거 웨스크러버 타입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배기단에 안전한 가스로 환경을 내보내기 때문에 유해한 가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유해한 가스가 반도체 공정 중에 유해한 가스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배기 환경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서멀 버짓 차원에서 여러분께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서멀 버짓이라고 하는 것은 버짓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입니다. 즉 여러분이 예산이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걸 비용을 더 투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 서멀 버짓이라는 것은 열적인 예산입니다. 즉 웨이퍼가 고열 공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 웨이퍼는 계속 열을 받아들이는 거죠. 열을 받아들이다가 어느 한계점에 다다르면 축적된 열 때문에 물론 열이 높아졌다가 또 온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하는 사이클을 반복하긴 하지만 열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반도체 소자에는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들이 있습니다. 일례로 디퓨전을 다 하고 나서 또는 아이온 임플란테이션을 하고 나서 고온에 열을 가하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일어나는데 어느 때 더 확산이 일어나냐면 온도가 높을 때. 제가 아까 이 설명 드렸나요? 기억나세요? 제가 여름에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 앉은 학생이 별로 유쾌하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겨울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별로 아무런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은 여름에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이 잘 일어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온이 주입돼서 원래 자리에 잘 있었는데 온도가 올라가는 공정이 많아지게 되면 이온이 자꾸 이동을 합니다. 어디에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즉 원래 이온들이 주입된 이온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열이 덜 가해지는 공정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반도체에서 또 하나의 노력이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개발한 것들이 RTP라고 하는 Rapid Thermal Processor라는 하는 장비를 개발했고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그 공정을 개발하게 됐죠. 기존에 어떤 컨벤셔널한 버티칼이나 호리젠탈 퍼니스, 즉 튜브 바깥에서 코일을 감아가지고 열을 발생시켰던 그런 장비가 워낙 이제 크다 보니까 안에까지 균일하게 열이 도달되는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 또는 40분, 5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는 그 아이들 타임이라고 하는 또는 죽어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온도 실제 공정을 하는 시간은 10분, 20분,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되고 이걸 쿨링 다운해서 600도까지 내리는데 총 걸리는 시간이 대략 180분 정도,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이 3시간 동안 정말 공정에서 사용되는 시간은 10분, 15분, 2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 열을 올리고 또 쿨링 다운을 하는, 또 램핑업을 하고 쿨링 다운을 하는 이 시간 동안은 이 장비가 그냥 아이들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론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죠. 그럼 열을 많이 순간적으로 가해서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갑자기 식혀버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만 갑자기 차가운 온도에서 높은 온도로 그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 배열이 많이 틀어집니다. 특히 뜨거운 온도에서 차가운 온도로 갑자기 나오게 되면 그 부피의 수축으로 인한 그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제 웨이퍼가 깨지는 현상들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RTP라는 그런 장비를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온도를 올리는 시간은 수분 내에 원하는 1000도 이상의 온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또는 800도, 900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온도가 떨어지는 시간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메커니즘 자체는 여기서는 외부에서 코일에서 열을 가하는 그 메커니즘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외부에서 코일에서 열을 가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어떻게 됐냐? 즉 공정시간이 벌써 30분으로 단축, 즉 3시간 걸렸던 368, 180분에 대한 3시간 걸린 거에 대한 공정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됐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그런 부분이 바로 RTP인데 RTP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TP라는 것은 Thermal Budget이 감소가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Minimize Dopant Movement in the Silicon. 실리콘 내부에서 아까 이온 주입을 해서 주입했던 도펀트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 즉 열을 덜 가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짧은,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 있지 않는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Easy of Clustering Multiple Tools. 얘네들이 여러 개의 툴들을 같이 배열해 놓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떨어진 throughput, 즉 생산량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컨테미네이션, 외부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의해서 발생되는 컨테미네이션이 줄어든다는 장점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고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Cleaner ambient because of the smaller chamber volume. 즉, 체인버 볼륨이 이렇게 튜브처럼 크다란 튜브가 아니라 각각의 체인버들이 작기 때문에 사용되는 가스의 양도 저렴하다는, 또는 양이 적다는, 그래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환경도 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더 짧은 시간, 웨이퍼를 처리하는데 더 짧은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뒷전 슬라이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제 공정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15분, 20분이지만 이 동안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뿐만 아니라 웨이퍼는 계속 열을 흡수하고 있는 상태죠. 점점 식어가는 상태지만 열은 계속 식어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시간 대비 온도에서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이 넓이 면적이 되게 됐습니다. 면적이라고 고려해보면 웨이퍼가 받는 면적은, 즉 에너지는, 열 에너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웨이퍼가 받는 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죠. 그래서 바로 도펀트 무브먼트가 더 적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컨테미네이션이 적어진다. 즉 컨테미네이션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그 vertical furnace나 그 horizontal furnace 같은 경우에, 즉 furnace 시스템은 외부에서 열을 가하는 형태, 즉 외부 코일 핫월 시스템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코일에서 열을 가하기 때문에 열이 어디서부터 전달되냐면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전달이 됩니다. 즉 바깥에 붙어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불순물들이, 우리가 처리하지 못했던 불순물들이 온도가 높아지면서부터 먼저 안쪽으로, 웨이퍼 안쪽으로 들어와서 불순물들에 의한 웨이퍼의 그 반도체 소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RTP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 좀 말씀드리지만, 그 핫월 시스템이 아니라 그 벽 자체를 가열해서 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미네이션에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vertical furnace와 RTP를 쭉 비교해 보면, vertical furnace는 배치 프로세스라고 해서 한 장의 웨이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100장의 웨이퍼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는 사이즈에 따라서 요즘은 vertical furnace가 200장이 나오고 200장짜리 장비가 나오고 있고, 모 회사에서는 그 장비를 개조해서 더 많은 웨이퍼를 투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지만 RTP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장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서 생산성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핫월 시스템이기 때문에 컨테미네이션이 있을 수 있는데, 콜드월 시스템, 즉 외부에서 벽에서 열을 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램프를 사용해서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온도를 올릴 수가 있고, 외부에서 컨테미네이션, 즉 오염 물질이 앉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어서 아주 크리티컬한 공정, 잘 관리해야 되는 공정에는 vertical furnace보다는 RTP가 더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공정도 있습니다. Long time to heat and cool batch. 이 배치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즉 램핑업하고 쿨링 다운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시간이 적게 걸린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smaller thermal gradient across the wafer라고 했는데, 즉 웨이퍼 전체 외부에서 쫙 가해지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차이는 사실 별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RTP는 위에서 아래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웨이퍼의 윗면과 웨이퍼의 아랫면의 온도 차이가 사실은 심합니다. 그래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이슈를 보면 그 large thermal budget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아주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파티클로 인한 부산물로 외부의 어떤 컨테미넌트 파티클, 즉 오염을 줄 수 있는 입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반면에 이거는 한 장밖에 처리 못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요즘 시점에서 RTP가 좋다 또는 vertical furnace가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RTP를 써야 되는 공정, 쓸 수 있는 공정에는 RTP를 써서 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RTP를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서멀 버짓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면, 열적인 거에서 문제가 된다면 RTP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대량 생산을 많이 하는 공정이 중요하다면 vertical furnace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RTP는 이런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어떤 파이로미터라고 해서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어떤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램프를 굉장히 많이 달아놓고, 순간 램프의 전원을 인가하면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서 고열이 발생해서 심지어는 1000도까지 올라갑니다. 저희 실험실에서도, 저희 대학원 연구실에서도 부족한 연구비 때문에 RTP를 직접 제작을 했었는데, 저희는 단열을 잘 하지 못해서 850도 정도까지밖에 올라가지 않고, 실제 실험실에서 학생들과 같이 제작한 RTP 장비가 850도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대략 한 2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물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RTP 기존에 상용화된 시스템에 의하면 보통 램핑업 때를 800도까지 램핑업 되려면 15초에서 30초 이내로 온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은 굉장히 단축되고 줄어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유치한 그림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이렇게 램프가 할로겐 램프라고 되어 있지만, 램프가 켜졌을 때 유리판을 통해서 온도가 전달되는, 고온이 전달되고
그 온도를 측정할 수 있게끔 밑에서 더모커플이 작용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드리고요. 실제 양산에서 적용이 되는 그런 RTP 장비에 대한 사진입니다. 요 빨간 것들이 사실은 다 램프 하나씩 돼서 굉장히 많은 램프들이 배열되어 있고, 이것이 웨이퍼 사이즈에 맞게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일괄적으로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템퍼레처 컨트롤, 즉 온도 컨트롤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용화된 RTP 시스템 중에 하나의 그 시스템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온도 컨트롤 하는 부분이고, 여기는 웨이퍼를 집어넣는 부분이고, 탁상용의 굉장히 작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서멀 프로세싱에서 그 플로우 차트라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즉,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서멀 프로세싱에서 처음에, 서멀 프로세싱을 하기 전에 클리닝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공정입니다. 만약에 이쪽 클리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퍼니스에 들어간다면 파티클을 갖고 있는 자기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퍼니스 튜브 안에 있는 모든 웨이퍼들을 다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특히 그 안에 있는 퍼니스 안에 있는 웨이퍼만 오염을 시킨다면 그래도 참아줄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입자들이 체인버 월에 달라붙었다가 다음번 웨이퍼가 들어왔을 때 내려앉아서 그 컨테미네이션을 준다면 이 오염으로 인한, 하나의 오염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수백 장의 웨이퍼를 망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클리닝을 하기 전에는 보통 이제 웹 클리닝을 많이 해서 어떤 화학약품을 쓰고 온도나 어떤 시간을 더 줘서 유기물 또는 올게닉 또는 메탈 성분들을 싹 제거한 상태에서 퍼니스에 넣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고요. 그 다음에 옥시데이션을 하는 용도의 퍼니스라면 산소나 수소나 질소나 또는 그 염소 성분의 어떤 HCl 성분의 그 가스를 넣어주고 산소를 이제 그 실리콘 옥사이드를 자라게 하면서, 얘네들이 그 가스 레이스를 얼마만큼 많이 주느냐에 따라서 반응의 속도가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배기를 빨리 뽑아내느냐에 따라서도 그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 온도를 어떻게 구간을 설정하고 온도를 몇 도에 세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템퍼레처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각각의 온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장비를 운용하는 시간, 즉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게 하는 그 공정 시간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 거쳐서 나온 웨이퍼들이 만들어지면, 즉 실리콘 옥사이드가 형성이 되면, 이것이 어떤 게일 옥사이드인지 아니면 필드 옥사이드인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옥사이드가 됐든지 막의 두께를 측정하는 그 메트롤로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을 하게 되는데, 인스펙션 부분에서는 이 두께가 지금 얼마만큼 두께가 두꺼우냐, 또는 이 전반적으로 웨이퍼에 올라가 있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의 산화막의 두께가 다 골고루 분포가 됐느냐, 유니포머티, 또는 어떤 불순물들이 있어서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은가, 파티클, 또는 디펙트, 어떤 부분에 옥사이드가 자라지 않고 어떤 핀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디펙트가 만들어지지 않았나를 검사하는 상황이 되고, 이런 공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네이티브 옥사이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네이티브 옥사이드라는 것은,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는 뭐죠? 원어민이라고 하잖아요. 원어민은 뭔가요? 그냥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그냥 그 나라 말을 배운 사람. 네이티브 옥사이드라고 하면 무슨 원어 옥사이드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거기 있으면서 자연적으로 자란 옥사이드를 얘기합니다. 실리콘 자체는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가 되는데, 공기 중에 산소가 있죠.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아주 얇은 정도의 산화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이티브 옥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공정을 하기 전에 항상 네이티브 옥사이드는 제거해야 됩니다. 이유는 그 네이티브 옥사이드는 어떤 불순물들이 들어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란 옥사이드이기 때문에 품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옥사이드가 생기면 항상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옥사이드는 실리콘이 있는 어디든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아홀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다이엘렉트릭 레이어를 이렇게 애칭을 해서 파놓고 나면
이 밑에 부분에 컨택 엣지 부분인데요. 컨택 엣지를 하고 나면 이 밑에 부분이 실리콘이기 때문에 공기하고 만나는 순간 아주 양의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생기죠. 실리콘 다이옥사이드가 생기면 굉장히 얇은 두께지만 어떤 효과를 나타내냐면 절연막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즉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지금 만들었냐면 이쪽 컨택 부분에 메탈을 얹어서 전기를 통하게끔 만들었는데 자연적으로 산소하고 만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절연막을 세워놓으면 전기가 통하지 않고 전기가 안 통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어떤 공정을 가기 전에도 네이티브 옥사이드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실리콘 프로세싱에서 네이티브 옥사이드 리무벌이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그런 그 공정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사이드가 줄 수 있는 장점 또는 옥사이드가 갖고 있는 단점들을 잘 이해하신다면 공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웨클린 하는 방법 중에 울트라소닉, 메가소닉을 이용해서 붙어 있는 그 입자들을 떼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여러 가지 클리닝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고 클리닝이 중요한 만큼 클리닝을 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요. 자, 퍼니스에서 주로 흔히 공개되지 않는 그런 레시피를 하나 공개를 했습니다. 그냥 스탠다드 어떤 공정에서 사용되는 스탠다드 레시피인데 그냥 온도를 일정하게 한 번에 팍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질소와 산소와 HCl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제는 저거는 실리콘 옥사이드를 증착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처음에 질소를 집어넣습니다. 이 부분에 스텝 0이라는 것은 온도가 850도 올라갈 때까지는 아무런 반응 가스를 넣지 말아라. 즉 아이들 컨디션이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즉 850도가 올라가게 될 때까지는 산소를 넣지 않고 질소만 넣어서 온도를 올릴 때까지 쭉 끌어올리는 공정이고요. 첫 번째 스텝은 5분 동안 진행되면서 850도를 그대로 유지해라. 대신 아직도 산소를 넣지 마라. 라는 그 레시피가 되고요. 자, 로드 퍼니스 튜브에 이제 산소를 웨이퍼를 집어넣을 겁니다. 웨이퍼를 투입하면서 7.5분 동안 1분에 20도씩 올려라. 즉 1분에 20도씩 올리면 곱하기 하면 여러분이 계산하는 온도로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7분 50도씩 올리면 1000도까지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1000도까지 올라갈 때도 산소를 투입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아직도 옥시데이션을 진행시키면 안 된다. 라고 홀딩되어 있는 상태고 램핑업이라고 하는 공정입니다. 템퍼레처 램핑업을 쭉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도가 됐을 때 이제부터 공정을 준비하는 시간인데 1000도가 딱 올라갔다고 해서 바로 가스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1000도 분위기에서 한 3분에서 5분 또는 7분 정도의 뜸 들이는 공정을 쭉 드립니다. 즉 실제 산소를 딱 열어서 요리 땅 하기 전에 뜸을 들이고 장비에 대한 뜸을 들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스텝에 가서 30분 동안 1000도를 유지하면서 2.5 스탠다드 리터 퍼 미닛이라고 하는 2.5리터 정도의 가스를 이렇게 넣어주면서 반응을 해라. 그리고 HCl은 이 정도의 양을 넣어주면서 공정을 수행하라라고 하는 레시피가 짜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 드라이 옥시데이션이 진행되는 그 부분이고요. 자, 드라이 옥시데이션이 쭉 진행되면서 그 다음 부분은 더 이상 옥시데이션은 일어나지 말고 이제 쌓여있던 애들이 높은 온도에서 잘 재배열을 하는 어닐링 과정으로 들어가자라고 해서 30분 동안 1000도를 유지하면서 질소만 가지고 다시 아무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어닐링이 일어나서 이제 옥사이드가 다 어느 정도 증착이 됐다고 해서 다 안정화가 됐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온도를 내려야죠. 마이너스 5도씩 1분에 마이너스 5도씩 감소를 해서 30분 동안 온도를 쭉쭉쭉 또는 이거 30분이 될 수 있고 더 오랜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온도를 떨어뜨려서 850도까지 떨어진 다음에 웨이퍼를 꺼내라. Unload the furnace tube. 튜브를 이렇게 꺼내서 튜브 안에 있는 웨이퍼를 꺼내서 다음 레벨로 가라라고 하는 그런 공정입니다. 맨 마지막의 스텝은 이제 원래 아이들 상태에 질소를 계속 흘려주는 그런 상태로 유지를 하고 다음번 웨이퍼가 투입될 때까지 기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여러분들께서
반도체 공정, 그리고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들이 이런 공정을 셋업하는 것들인데, 그 대학 연구소에서 보면 레시피를 셋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다 고려하고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레시피를 짜는 것들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원리를 잘 알고 있고 조금 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런 레시피들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레시피를 작성하거나 또는 새로운 시도를 해볼 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의 퍼니스의 어떤 그냥 스탠다드 레시피를 제공을 했고요. 이 안에 있는 더 많은 스텝이 추가될 수도 있고, 몇 가지 스텝은 간단하게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정도의 레시피를 가지고 실제 현업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인스펙션을 할 때 엘립소메터라는 그 장비를 가지고 두께를 측정합니다. 즉, 광학적으로 반사된 빛과 투과돼서 다시 반사돼서 나온 빛의 거리를 측정해서 그 코사인 값을 계산을 하게 되면, 코사인 값인가요? 높이를 재려면, 예, 코사인 값이네요. 이렇게 되니까, 요 높이를 재려니까 요게 돼서, 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장비에서 계산을 되는데, 요 반사되는 각도를 계산해서 요 깊이하고 튀어나오는 값하고 요 값하고 계산해서 그 각도 차이를 알아내면 막의 두께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막의 두께를 알기 위해서는 굴절률, refractive index라고 하는 굴절률을 알아야 되지만 흔히 실리콘 옥사이드의 굴절률은 대략 한 1.5, 2, 5, 3 또는 1.48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굴절률을 가지고 이 장비를 통해서 측정을 하면 두께가 이게 몇백 옹스트롱이다, 몇천 옹스트롱이다라는 두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1m, 1mm, 1마이크론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특히 어떤 아무런 단차가 없이 깨끗한 표면 위에 다시 깨끗한 아주 얇은 막이 올라갔을 때 두께를 잴 수 있는 방법. 빛이 투과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립소메터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 두께를 측정한다는 것도 한번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비밀인데요. 비밀은 아니지만 퍼니스 관련돼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퍼니스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요 내용을 조금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퍼니스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디퓨전을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죠. 보트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60장 정도가 됐다 그러면 보트의 피치가 예를 들어서 0.14인치 정도 된다. 8인치 웨이퍼니까 200mm 웨이퍼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위에 있는 4개 정도는 더미 웨이퍼로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들어와서 높은 온도이고 이 윗부분에 있는 컨트롤 되는 부분은 아주 명확하게 잘 컨트롤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가정되기 때문에 요 위에 있는 부분 2장, 3장, 4장 정도는 아예 웨이퍼를 흘려보내지 않고 더미 웨이퍼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한 75장의 웨이퍼들이 실제 공정에 투입되는 웨이퍼들이고요. 가운데 하나 있는 웨이퍼들은 모니터링하기 위한 테스트 웨이퍼로 사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에 맨 앞에 부분, 앞쪽에 테스트 하나, 중간에 테스트 하나, 끝쪽에 테스트 하나가 되고 맨 마지막 부분도 더미 웨이퍼라고 해서 버리는 용도의 웨이퍼가 들어갑니다. 실제 160장이 들어가지만 실제 160장이 들어가서 생산에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웨이퍼는 150장이니까 일부의 웨이퍼들은 측정을 위한 웨이퍼로 버려지게 되고 일부 웨이퍼는 공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 웨이퍼로 버려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두시면 아마 그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노하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써 오늘 9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9번째 강의는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여러분께서 옥시데이션을 다시 돌이켜 보시면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컨테미네이션, 서멀 버짓, 그 다음에 온더 컨트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옥시데이션이라는 것은 밑에 실리콘이 있는 상태에서 산소와 반응을 하면 실리콘 옥사이드가 만들어진다. 그 만들어지는 옥사이드가
게일 옥사이드에도 쓰이고 다른 임플란트 스크린 옥사이드도 쓰이고 다양한 형태로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잊지 마셨으면 좋겠는 건 게이트 옥사이드의 품질은 항상 언제나 최고를 고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유는 바로 디바이스의 성능에 좌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얇은 두께의 양질의 게일 옥사이드를 만드는 것이 바로 디퓨전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디퓨전을 사용하지 않아도 실리콘 옥사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CVD를 사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틴 필름이나 데포지션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